이성호는 45살에 성공한 사업가였지만 그의 삶은 텅 빈 잔처럼 공허했다. 서울의 번화한 빌딩 숲, 최고층 펜트하우스에서 내려다보는 야경은 그의 고독을 더욱 선명하게 비출 뿐이었다. 몇 년 전 의문의 교통사고로 아내와 어린 딸을 한꺼번에 잃은 후 그의 삶은 멈춰버렸다. 그는 아내와 딸의 죽음에 대한 죄책감과 슬픔에 짓눌려 있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낮에는 일에만 파묻혀 살았다. 사람들과의 만남을 피했고 세상과의 모든 연결, 고리를 끊어냈다. 그는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조차 고통스러운 존재가 되어버렸다. 그날도 이성호는 새벽까지 잠 못 이루고 서재에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아내와 딸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사진 속 두 사람은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그들의 미소는 이성호의 가슴을 더욱 아리게 했다. 그는 고개를 떨궜다. 그때 낡은 편지 봉투 하나가 그의 눈에 들어왔다. 우편함에 무심코 던져져 있던 것이었다. 발신지는 아프리카의 한 NGO 단체였다. 이성호는 피식 웃었다. 아프리카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곳이었다. 그는 편지를 찢어버리려 했지만 왠지 모르게 손이 멈췄다. 편지 봉투에는 희미하게 희망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편지를 뜯었다. 편지 내용은 아프리카의 빈곤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에 대한 것이었다. 그들은 도움이 절실했고 성회계는 기부나 봉사활동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희망이라 내게도 희망이 있었던가. 성호는 씁쓸하게 중얼거렸다. 그는 편지를 국여 쓰레기통에 던져 넣었다. 그의 마음은 여전히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날 밤 성호는 잠자리에 들었지만 평소와 달리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꿈속에서 그는 낯선 초원 한가운데 서 있었다. 눈앞에는 수많은 아이들이 맨발로 뛰어놀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어 있었지만 동시에 깊은 슬픔이 드리워져 있었다. 아이들 중 한 명이 성호에게 다가왔다. 그 아이의 얼굴은 어딘지 모르게 성호의 딸과 닮아 있었다. 아이는 성호의 손을 잡고 밝게 웃었다. 아빠, 혼자가 아니야. 아이의 목소리가 성호의 귓가를 맴돌았다. 성호는 꿈에서 깨어났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는 꿈속의 아이의 얼굴을 잊을 수 없었다. 혼자가 아니야. 그 말은 마치 오랜 시간 얼어붙어 있던 그의 심장을 녹이는 듯했다. 그는 자신이 여전히 이 세상에 존재하고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일 수도 있다는 막연한 희망을 느꼈다. 다음 날 아침 이성호는 구겨진 편지를 다시 꺼내 들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아프리카의 NGO 단체를 검색했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찾아보기 시작했다. 그는 봉사활동 공고를 읽고 마음속에 묘한 떨림을 느꼈다. 그는 평생 해본 적 없는 일이었다. 그는 망설였다. 다시 세상 밖으로 나서는 것이 두려웠다. 다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감정을 느끼는 것이 고통스러울 것 같았다. 하지만 꿈속의 아이의 얼굴이 그의 뇌리를 떠나지 않았다. 혼자가 아니야. 그 말은 그에게 알 수 없는 용기를 주었다. 그는 결심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아프리카로 떠나기로, 새로운 의미를 찾기 위해, 그리고 잃어버린 자신을 되찾기 위해 그는 서울에서의 모든 사업을 정리했다. 그가 가진 막대한 재산은 사회에 기부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재단에 맡겼다. 그의 결정에 주변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의 친척들과 사업 파트너들은 그를 말리려 했지만 성호의 결심은 확고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에 갇혀 살고 싶지 않았다. 출국날, 이성호는 홀로 인천공항에 섰다. 그의 손에는 낡은 배낭 하나가 들려 있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고독해 보였지만
그의 눈빛 속에는 희미한 기대감과 함께 알 수 없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는 비행기에 올랐다. 창밖으로 서울의 빌딩 숲이 멀어져 갔다. 그의 지난 삶의 모든 흔적들이 점처럼 사라지는 듯했다. 긴 비행 끝에 성호는 아프리카의 한 작은 나라에 도착했다. 뜨거운 햇살과 낯선 공기가 그를 감쌌다. 공항에는 그를 마중 나온 NGO 단체의 현지인 직원이 기다리고 있었다. 직원은 환한 미소로 성호를 맞이했다. 이성호 씨,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성호는 그들의 따뜻한 환대에 낯설어 하면서도 마음속에 희미한 안도감을 느꼈다. 그는 봉고차에 올라탔다. 비포장 도로를 한참 달린 끝에 그들은 목적지인 한 작은 마을에 도착했다. 마을은 흙집과 초라한 오두막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아이들은 맨발로 뛰어놀고 있었고 사람들은 웃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가난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그들의 눈빛은 살아있었다. 성호는 마을 한가운데 있는 낡은 건물로 안내되었다. 그곳은 아이들이 모여 생활하는 고아원이었다. 고아원 안에는 수십 명의 아이들이 성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호기심과 경계심이 뒤섞여 있었다. 성호는 아이들의 눈을 마주했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잊힌 슬픔과 함께 동시에 강렬한 생명력이 느껴졌다. 성호는 아이들에게 다가갔다. 그는 아이들의 작은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아이들은 성호의 손길에 놀란 듯 눈을 깜빡였다. 성호는 자신의 품속에서 작은 초콜릿을 꺼내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아이들은 초콜릿을 받아들고 환하게 웃었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성호의 텅 빈 마음을 조금씩 채워주는 듯했다. 그는 이곳에서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을 느꼈다. 그의 아프리카에서의 새로운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아프리카의 작은 마을, 칼랑가. 이성호는 고아원에서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며 새로운 삶에 적응하려 애썼다. 흙먼지 날리는 뜨거운 태양 아래 그는 생전 처음 해보는 육체 노동에 매달렸다. 낡은 벽돌을 나르고 우물을 파고 아이들을 위한 식사를 준비했다. 그의 손은 물집이 잡히고 거칠어졌지만 그의 얼굴에는 묘한 활기가 돌기 시작했다. 서울에서의 공허함과는 다른 의미 있는 피로감이었다. 아이들은 처음에는 그를 경계했지만 그의 진심 어린 보살핌과 묵묵한 노력에 점차 마음을 열었다. 아이들의 순수한 웃음소리는 이성호의 굳어있던 마음을 조금씩 녹여주었다. 고아원에는 몇 명의 현지인 직원들이 있었다. 그중 나딘이라는 젊은 여성은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총괄하고 있었다. 그녀는 지혜롭고 강인한 여인이었지만 그녀의 눈빛 속에는 깊은 슬픔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녀는 이성호에게 마을의 역사와 사람들의 삶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해주었다. 나딘은 홀로 어린 아들을 키우는 싱글맘이었다. 그녀의 아들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은 이성호의 가슴을 아리게 했다. 그녀의 슬픔은 어딘지 모르게 성호의 아내를 떠올리게 했다. 고아원 근처에는 작은 진료소가 있었다. 그곳에는 마을의 유일한 간호사인 아야가 일하고 있었다. 아야는 30살이 채 안 된 젊은 여성이었지만 그녀의 손길은 노련하고 따뜻했다. 그녀는 매일같이 질병과 싸우는 아이들을 돌보고 마을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다. 아야의 얼굴에도 깊은 고단함이 묻어 있었지만 그녀는 늘 희미한 미소를 잃지 않았다. 이성호는 아야를 보며 감탄했다. 그녀는 마치 생명의 은인처럼 보였다. 마을에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교도 있었다. 그곳에는 리나라는 젊은 여교사가 있었다. 리나는 교육에 대한 강한 열정을 가진 여인이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글과 숫자를 가르쳤고 세상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려주었다.
리나의 눈빛은 꿈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녀 역시 마을의 빈곤과 싸우고 있었다. 그녀는 교육을 통해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 했다. 이성호는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며 아프리카의 문화와 삶의 방식을 배워나갔다. 그는 맨손으로 흙집을 짓고 밭을 갈고 아이들과 함께 뛰어놀았다. 그의 얼굴에는 흙먼지가 묻어 있었지만 그의 표정은 이전보다 훨씬 더 밝아졌다. 그는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꼈다. 어느 날 저녁, 이성호는 아이들을 재우고 고아원 뜰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수많은 별들이 쏟아지는 아프리카의 밤하늘은 서울과는 전혀 다른 장관이었다. 그는 자신의 지난 삶을 돌아보았다. 성공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왔던 시간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모든 것을 포기하려 했던 절망의 시간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그때 나딘이 그의 옆에 조용히 다가와 앉았다. 무슨 생각하세요? 나딘이 조용히 물었다. 아내와 딸 생각이 났습니다. 성호는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는 슬픔으로 가득했다. 나딘은 성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일이죠. 저도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성호는 나딘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그의 아내를 떠올리게 했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같은 종류의 슬픔이 흐르고 있었다. 성호는 나딘에게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다. 아내와 딸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이야기, 그리고 그 사고의 원인에 대한 의문점들. 그는 아내와 딸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님을 직감했지만 아무런 증거도 찾을 수 없었다. 회상 이성호는 젊은 시절부터 촉망받는 기업가였다. 그는 누구보다 성공에 대한 열망이 강했다. 그의 아내 한지은은 현명하고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그들은 서로를 깊이 사랑했고 어린 딸 한별은 그들의 삶의 전부였다. 성호는 가족을 위해 더 큰 성공을 거두고 싶었다. 그는 밤낮 없이 일했고 수많은 프로젝트를 성공시켰다. 그러던 어느 날 성호는 대기업 글로벌 광산의 아프리카 광산 개발 프로젝트에 투자하게 되었다. 프로젝트는 막대한 수익을 약속했지만 동시에 환경 파괴와 현지 주민들의 강제 이주 등 윤리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한지은은 남편에게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말라고 강혹히 만류했다. 여보, 돈보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양심을 지켜야 해요. 당신은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성호는 지은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는 성공에 눈이 멀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투자가 옳다고 믿었다. 그는 광산 개발이 아프리카 주민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은은 성호의 말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녀는 프로젝트의 배후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어느 날 밤, 지은은 성호에게 충격적인 사실을 이야기했다. 그녀가 글로벌 광산의 불법적인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넣었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글로벌 광산이 아프리카의 귀한 광물을 불법적으로 채굴하고 그 이익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며 심지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현지 주민들을 학대하고 있다는 증거를 찾아냈다. 지은은 이 모든 것을 세상에 폭로하려 했다. 여보,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밝혀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을 거예요. 지은은 단호하게 말했다. 성호는 지은의 말에 당황했다. 그는 자신의 투자가 범죄에 연루될 수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지은에게 당장 그 일을 멈추라고 설득했지만 지은의 결심은 확고했다. 그리고 다음 날 지은과 한별은 의문의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사고는 덤프트럭 운전사가 도주하면서 미제로 남았다. 경찰은 단순 교통사고로 결론 내렸지만
성호는 지은이 가지고 있던 증거들 때문에 사고가 위장된 살인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범인을 찾아 복수하려 했지만 글로벌 광산의 막강한 권력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증거는 사라졌고 목격자도 없었다. 그는 절망 속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폐인처럼 살았다. 회상 끝 성호는 나딘에게 자신의 아내가 가지고 있던 증거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나딘의 표정이 굳어졌다. 글로벌 광산, 그들은 칼랑가 마을에도 왔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땅을 빼앗고 우리 아이들을 납치해 강제 노동을 시켰습니다. 나딘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그들은 제 남편도 죽였습니다. 성호는 나딘의 이야기에 충격을 받았다. 그의 아내와 딸의 죽음, 그리고 칼랑가 마을의 비극이 글로벌 광산이라는 거대한 악의 그림자로 연결되어 있었다. 그는 자신이 아프리카로 오게 된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이것은 운명이었다. 그는 자신의 가족과 나딘의 남편, 그리고 칼랑가 마을의 모든 희생자들을 위해 글로벌 광산의 죄를 밝혀내야 했다. 그는 나딘의 손을 잡았다. 제가 돕겠습니다. 글로벌 광산의 모든 비리를 밝혀내고 그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겁니다. 성호의 눈빛은 분노와 함께 강렬한 결의로 빛났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절망에 갇힌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진실을 위해 싸울 전사가 될 것이었다. 나딘의 눈에도 희미한 희망의 빛이 스며들었다. 그들은 함께 글로벌 광산이라는 거대한 악의 그림자에 맞설 준비를 했다. 칼랑가 마을에 드리워진 글로벌 광산의 그림자는 이성호의 마음을 뒤흔들었다. 아내와 딸의 죽음,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고통이 모두 거대한 악의 사슬로 연결되어 있었다. 이성호는 나딘과 함께 글로벌 광산의 비리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나딘은 마을의 비밀 통로와 숲길을 이용해 성호에게 몰래 정보를 전달했고, 성호는 그녀의 도움을 받아 글로벌 광산의 움직임을 주시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복수심과 함께 이 마을을 지켜야 한다는 강한 책임감이 타올랐다. 글로벌 광산의 아프리카 지부장은 제이슨 리라는 남자였다. 그는 겉으로는 자선사업가 행세를 했지만 실제로는 잔인하고 탐욕스러운 인물이었다. 그는 막대한 이익을 위해 불법적인 채굴을 일삼았고 환경을 파괴하며 심지어 아이들을 납치해 강제 노동을 시키는데 거리낌이 없었다. 그는 마을 주민들을 인간 이하로 취급하며 그들의 고통을 즐기는 듯했다. 제이슨 리의 눈빛은 이성호의 아내와 딸을 죽인 범인의 눈빛과 섬뜩하게 닮아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이성호는 마을 진료소에서 아야 간호사를 만나게 되었다. 아야는 지친 얼굴로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슬픔이 드리워져 있었다. 아이들이 점점 더 많이 아파하고 있어요. 광산에서 흘러나오는 오염된 물 때문에. 아야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녀의 손은 바위에 스며든 물처럼 차가웠다. 도와주세요, 성호 씨. 이대로 가다간 우리 아이들이 모두 죽을지도 몰라요. 성호는 아야의 말을 듣고 분노했다. 그는 아야에게 글로벌 광산의 비리와 자신의 아내와 딸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아야는 성호의 이야기에 충격받았다. 그녀는 글로벌 광산이 마을의 비극 뒤에 숨겨진 진짜 원흉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야의 눈빛은 슬픔에서 분노로 변했다. 그녀는 이성호와 함께 싸우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이성호는 고아원 교실에서 리나 선생님을 만났다. 리나는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지만 그녀의 눈빛은 고단해 보였다. 선생님, 아이들이 글을 배우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성호가 조용히 물었다. 리나는 한숨을 쉬었다. 희망을 주려고 노력하지만 현실은 너무나 잔인합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오는 것조차 힘들어하고 있어요. 먹을 것도 없고 병에 걸려 죽어가는 아이들도 많고 그녀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 찼다. 성우는 린에게 글로벌 광산의 비리와 마을의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리나는 성우의 이야기에 충격받았다. 그녀는 자신이 가르치던 아이들의 병과 죽음이 글로벌 광산의 책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리나의 눈빛은 슬픔에서 정의를 향한 열정으로 변했다. 그녀는 이성우와 함께 싸우기로 결심했다. 어느 날 저녁, 마을에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제이슨 리의 부하들이 마을에 들이닥쳐 아이들을 납치하려 한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그들의 힘으로는 조폭들을 막을 수 없었다. 이성호는 현장으로 달려갔다. 그의 눈에는 분노가 이글거렸다. 그는 자신의 눈앞에서 아이들이 납치당하는 것을 볼 수 없었다. 당장 멈춰라, 성호가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울려 퍼졌다. 제이슨 리의 부하들은 성호를 비웃었다. 이봐, 동양인 아저씨, 상관없는 일에 참견하지 마. 그들은 성호에게 달려들었다. 성호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서울에서 성공한 사업가였지만 그의 몸속에는 잠자고 있던 싸움 본능이 깨어나고 있었다. 그는 부하들의 공격을 피하고 능숙하게 그들을 제압했다. 그의 주먹은 정확하고 강력했으며 그의 발길은 날카로웠다. 그는 잊고 지냈던 자신의 또 다른 모습을 발견했다. 하지만 제이슨 리의 부하들은 수가 너무 많았다. 성호는 결국 그들에게 포위되었다. 그때였다. 나딘과 아야, 리나가 마을 사람들과 함께 나타났다. 그들의 손에는 몽둥이와 돌멩이가 들려 있었다. 그들은 성호를 돕기 위해 달려온 것이다. 우리 마을 아이들을 건드리지 마. 나딘이 소리쳤다. 그녀의 눈빛은 분노로 불타올랐다. 제이슨 리의 부하들은 마을 사람들의 예상치 못한 저항에 당황했다. 그들은 잠시 주춤했다. 그때 바위가 어디선가 나타나 부하들의 다리를 물어뜯기 시작했다. 바위의 공격은 예상치 못했지만 그들의 전열을 흐트러뜨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제이슨 리의 부하들은 결국 아이들을 납치하는데 실패하고 도망쳤다. 마을 사람들은 성호를 둘러싸고 환호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감사와 존경이 가득했다. 성호는 아이들을 안아주었다. 그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아내와 딸의 죽음 이후 닫혀있던 마음이 조금씩 열리는 것을 느꼈다. 그날 밤 성호는 나딘, 아야, 리나와 함께 앉아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했다. 그들은 글로벌 광산의 비리를 세상에 폭로하고 제이슨 리의 만행을 멈추기 위해 힘을 합치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싸움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글로벌 광산은 거대한 기업이었고 제이슨 리는 잔인한 인물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우리는 함께 싸울 겁니다. 나딘이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 아이들과 마을을 위해. 아야와 리나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눈빛은 결의에 차 있었다. 성호는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자신에게 새로운 가족이 되어주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들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성호는 자신이 아프리카에 온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다시 한번 느꼈다. 그것은 운명이었다. 그는 이곳에서 잃어버린 자신을 되찾고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았다. 그는 아내와 딸의 복수를 넘어 이 마을의 사람들을 지키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아이들을 납치하려는 장태식의 부하들을 물리친 후 칼랑가 마을은 잠시나마 평화를 되찾았다. 이성호는 나딘, 아야, 리나와 함께 고아원 구석에 앉아 회의를 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지만
눈빛은 결의에 차 있었다. 이대혁 회장의 잔인함과 제이슨 리의 만행에 대한 분노가 그들을 더욱 단단하게 뭉치게 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도망치거나 숨을 수 없었다. 이 마을을 지키고 아이들을 보호하며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싸워야만 했다. 글로벌 광산은 광산을 불법적으로 채굴하고 오염물질을 강에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아이들이 병에 걸리고 농작물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야, 간호사가 분노의 참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손에는 오염된 강물 샘플이 담긴 병이 들려 있었다. 이것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리나 선생님은 아이들이 그린 그림들을 보여주었다. 그림 속에는 슬픔에 잠긴 아이들의 모습, 그리고 숲속에서 강제 노동을 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아이들은 그림으로 자신들의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대혁 회장과 제이슨 리는 이 아이들의 꿈을 짓밟고 있습니다. 성우는 그들의 말을 들으며 주먹을 꽉 쥐었다. 그는 자신의 아내와 딸의 죽음이 단순히 글로벌 광산이라는 거대한 악의 일부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세상에 폭로해야만 했다. 하지만 증거가 부족했다. 그들이 가진 것은 오염된 물 샘플과 아이들의 그림,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증언뿐이었다. 그것만으로는 거대한 기업을 무너뜨릴 수 없었다.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들의 불법적인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문서나 녹음 파일 같은 것 말입니다. 성호가 말했다. 나딘은 한숨을 쉬었다. 제이슨 리는 모든 증거를 철저하게 숨기고 있습니다. 그의 사무실은 요새처럼 삼엄한 경비를 자랑하고 그 누구도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막막함을 느꼈다. 거대한 악의 앞에서 그들은 너무나 나약한 존재였다. 그때 고아원 문이 조용히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섰다. 깡마른 체격에 낡은 옷차림, 그리고 깊은 눈빛을 가진 남자였다. 그는 한때 글로벌 광산에서 일했던 전직 광부이자 이대혁 회장의 비리를 폭로하려다 모든 것을 잃은 칼렙이었다. 내가 도울 수 있습니다. 칼렙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속에는 단호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나는 제이슨 리의 사무실 구조와 모든 보안 시스템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그곳에서 일했고 그들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의 가족을 해쳤습니다. 칼렙의 눈빛에는 복수심이 이글거렸다. 성호와 나딘, 아야, 리나는 칼렙의 등장에 놀랐다. 칼렙은 한때 이대혁 회장의 비리를 폭로하려다 역공을 당해 가족을 잃고 모든 것을 포기했던 인물이었다. 그는 복수심에 사로잡혀 은둔 생활을 하고 있었다. 글로벌 광산의 모든 불법적인 계약서와 비자금 장부는 제이슨 리의 사무실 금고에 있습니다. 내가 그곳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습니다. 칼렙이 말했다. 하지만 그곳은 매우 위험합니다. 나 혼자서는 불가능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도와준다면 나는 모든 것을 넘겨줄 수 있습니다. 성호는 칼렙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 속에는 깊은 고통과 함께 진실을 향한 갈망이 담겨 있었다. 성호는 칼렙의 손을 잡았다. 함께 갑시다. 우리는 진실을 밝힐 겁니다. 그들은 칼렙의 도움을 받아 제이슨 리의 사무실에 잠입하기 위한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나딘은 마을 사람들을 조직하여 외곽에서 경비를 교란시키는 역할을 맡았고 아야는 의료 지원을, 리나는 마을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역할을 맡았다. 성호와 칼렙은 직접 제이슨 리의 사무실에 침투하여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기로 했다. 어느 날 밤 그들은 작전을 감행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들은 글로벌 광산의 본부 건물로 향했다. 바위는 민서의 앞에서 꼬리를 흔들며 길을 안내했다. 바위의 눈빛은 무언가를 찾는 듯 빛났다. 바위는 제이슨 리의 부하들이 숨어있는 곳을 정확하게 찾아내 그들에게 경고음을 보냈다.
그들은 제이슨 리의 사무실에 도착했다. 칼렙은 능숙하게 보안 시스템을 무력화시키고 금고의 비밀번호를 입력했다. 딸깍 하는 소리와 함께 금고 문이 열렸다. 금고 안에는 수많은 서류 뭉치와 노트북, 그리고 녹음기가 들어있었다. 그 모든 것이 이대혁 회장과 제이슨 리의 죄를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들이었다. 그들이 증거물들을 챙기고 사무실을 나서려 할 때였다. 갑자기 사무실 문이 열리고 제이슨 리와 그의 부하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이미 성호와 칼렙의 움직임을 눈치채고 매복하고 있었던 것이다. 감히 내 사무실에 침투해 너희들은 죽은 목숨이야. 제이슨 리의 얼굴에는 비열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의 손에는 총이 들려 있었다. 성호는 칼렙을 뒤로 숨기고 제이슨 리를 마주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그의 손에는 아내와 딸의 죽음에 대한 진실, 그리고 칼렙의 가족, 나딘의 남편, 그리고 이 마을 아이들의 고통이 담긴 증거물들이 들려 있었다. 내 어이들의 죄는 세상에 밝혀질 것이다. 성호가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울려 퍼졌다. 제이슨 리의 부하들이 성호에게 달려들었다. 성호는 피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몸을 던져 그들과 맞섰다. 그의 주먹은 정의를 위해,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휘둘러졌다. 바위는 민서의 옆에서 으르렁거리며 조폭들에게 달려들었다. 그들의 싸움은 혼란스러웠지만 성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싸웠다. 이 싸움에서 승리해야만 모든 진실이 밝혀질 수 있었다. 제이슨 리의 사무실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성호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싸웠다. 그의 주먹은 정의를 위해,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휘둘러졌다. 제이슨 리의 부하들은 수적으로 우세했지만 성호의 분노와 결의 앞에서는 역부족이었다. 그는 잊고 지냈던 자신의 또 다른 모습을 발견했다. 마치 오랜 시간 잠들어 있던 맹수가 깨어난 듯 그의 움직임은 거칠고 강력했다. 칼렙은 성호의 옆에서 그를 지원하며 조폭들의 움직임을 방해했다. 젠장, 저 자식 보통이 아니잖아. 아이, 이럴 수가. 제이슨 리의 부하들은 성호의 예상치 못한 방역에 당황하며 휘청거렸다. 그들은 성호가 단순한 민간인이 아니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 성호는 한 명의 부하를 발로 차 금고문에 쳐박고 다른 한 명의 팔을 꺾어 제압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지만 그 속에는 분노와 함께 알 수 없는 슬픔이 담겨 있었다. 그때 바위가 으르렁거리며 제이슨 리의 부하들 중 한 명에게 달려들었다. 바위는 그의 다리를 물어뜯으며 공격을 방해했다. 바위의 예상치 못한 공격은 그들의 전열을 더욱 흐트러뜨렸다. 제이슨 리는 총을 들고 성호를 향해 겨냥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함께 공포가 뒤섞여 있었다. 그는 성호의 눈빛에서 자신을 위협하는 거대한 힘을 느꼈다. 죽어라. 제이슨 리가 소리치며 방가쇠를 당겼다. 탕 하는 소리와 함께 총알이 발사되었다. 성호는 총알을 피하려 몸을 날렸다. 총알은 그의 어깨를 스치고 지나갔다. 그의 어깨에서는 피가 솟구쳐 나왔지만 성호는 고통을 느낄 새도 없이 제이슨 리에게 달려들었다. 그는 자신의 몸을 던져 제이슨 리의 총을 빼앗고 그의 손을 비틀어 총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제이슨 리는 고통에 신음하며 바닥에 쓰러졌다. 성호는 그의 목덜미를 잡고 벽에 밀어붙였다. 그의 눈빛은 살기등등했다. 너희들의 죄는 세상에 밝혀질 것이다. 성호의 목소리는 낮게 깔렸지만 그 속에는 강철 같은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그때 제이슨 리의 마지막 남은 부하가 칼을 들고 성호에게 달려들었다. 칼날은 번뜩이며 성호의 심장을 향해 돌진했다. 성호는 칼날을 피하려 몸을 돌렸지만
칼날은 그의 옆구리를 깊게 베었다. 뜨거운 피가 그의 몸에서 흘러내렸다. 성호는 고통에 신음하며 무릎을 꿇었다. 그의 눈앞이 흐릿해졌다. 성호 씨, 칼렙이 소리치며 부에게 달려들었다. 칼렙은 자신의 몸을 던져 부하를 제압하고 그의 손에서 칼을 빼앗았다. 제이슨 리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총을 향해 기어갔다. 그때 바위가 재빨리 움직여 제이슨 리의 팔을 물어뜯었다. 제이슨 리는 고통의 비명을 질렀고 총은 그의 손에서 멀리 날아갔다. 바위는 민서의 옆을 지키며 으르렁거렸다. 성호는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그의 옆구리에서는 피가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그는 손에 든 증거물들을 굳게 움켜쥐었다. 이것은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한 것이었다.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해. 성호는 칼렙에게 속삭였다. 칼렙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에는 결의가 가득했다. 그들은 제이슨 리와 그의 부하들을 제압하고 증거물들을 챙겨 사무실을 빠져나왔다. 하지만 그들은 안심할 수 없었다. 이대혁 회장의 그림자는 여전히 그들을 위협하고 있었다. 그들은 이대혁 회장이 주최하는 세계 경제 포럼에 침투하기로 했다. 이 포럼은 전 세계의 주요 언론사와 정재계 인사들이 모이는 자리였다. 그곳에서 모든 진실을 폭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 성호는 부상당한 몸을 이끌고 칼렙과 함께 계획을 세웠다. 나딘, 아야, 리나도 각자의 자리에서 그들을 도왔다. 나딘은 마을 사람들을 조직하여 글로벌 광산의 불법적인 활동에 대한 증언을 모았고, 아야는 성호의 부상을 치료하며 의료 지원을, 리나는 마을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했다. 어느 날 밤, 성호는 글로벌 광산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외딴 숲길을 걷고 있었다. 그의 어깨와 옆구리에서는 피가 멈추지 않고 흘러나왔다. 그의 몸은 지쳐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흔들림 없었다. 그때 숲속에서 희미한 인기척이 느껴졌다. 성호는 경계하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숲속에서 한 여인이 나타났다. 그녀는 낡은 아프리카 전통 의상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의 눈빛은 깊고 신비로웠다. 성호는 그녀를 본 순간 숨을 들이켰다. 그녀의 얼굴은 어딘지 모르게 성호의 아내와 닮아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품속에는 어린 아기가 안겨 있었다. 성호 씨,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여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당신의 아이입니다. 성호는 충격에 빠졌다. 자신의 아이라니. 그는 그녀가 누구인지조차 알지 못했다. 그는 그녀에게서 알 수 없는 신비로운 기운을 느꼈다. 여인은 성호에게 다가와 아기를 안겨주었다. 아기는 성호의 손가락을 잡고 방긋 웃었다. 아기의 얼굴은 성호와 그의 아내를 닮아 있었다. 성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자신이 아프리카에서 잃어버린 것을 되찾고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여인은 조용히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녀는 이 마을의 전통 주술사였고 성호의 아내 한지은이 아프리카 광산 개발 프로젝트를 조사하기 위해 이곳에 왔을 때 그녀를 만났다고 했다. 한지은은 이대혁 회장의 비리를 파헤치던 중 이 마을의 사람들과 접촉하게 되었고 이곳에서 자신과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만났다고 했다. 여인은 한지은이 이대혁 회장의 비리를 폭로하려다 살해당했으며 그 후 성호의 아이를 임신한 채 이곳에 남겨졌다고 말했다. 그녀는 성호의 아내가 마지막 순간까지 이대혁 회장의 죄를 밝히고 이 마을의 사람들을 지키려 했다는 것을 전했다. 성호는 충격에 휩싸였다. 자신의 아내가 이곳에서 죽었고 그를 닮은 아이가 이곳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에 그는 망연자실했다.
그는 아내와 딸의 죽음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아프리카에 온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운명이었다. 그는 이제 이 모든 진실을 밝히고 이 마을의 사람들을 지키고 그리고 자신의 아이를 지켜야만 했다. 제이슨 리의 사무실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성호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싸웠다. 그의 주먹은 정의를 위해,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휘둘러졌다. 제이슨 리의 부하들은 수적으로 우세했지만 성호의 분노와 결의 앞에서는 역부족이었다. 그는 잊고 지냈던 자신의 또 다른 모습을 발견했다. 마치 오랜 시간 잠들어 있던 맹수가 깨어난 듯 그의 움직임은 거칠고 강력했다. 칼렙은 성호의 옆에서 그를 지원하며 조폭들의 움직임을 방해했다. 젠장, 저 자식 보통이 아니잖아. 아이, 이럴 수가. 제이슨 리의 부하들은 성호의 예상치 못한 방역에 당황하며 휘청거렸다. 그들은 성호가 단순한 민간인이 아니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 성호는 한 명의 부하를 발로 차 금고문에 쳐박고 다른 한 명의 팔을 꺾어 제압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지만 그 속에는 분노와 함께 알 수 없는 슬픔이 담겨 있었다. 그때 바위가 으르렁거리며 제이슨 리의 부하들 중 한 명에게 달려들었다. 바위는 그의 다리를 물어뜯으며 공격을 방해했다. 바위의 예상치 못한 공격은 그들의 전열을 더욱 흐트러뜨렸다. 제이슨 리는 총을 들고 성호를 향해 겨냥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함께 공포가 뒤섞여 있었다. 그는 성호의 눈빛에서 자신을 위협하는 거대한 힘을 느꼈다. 죽어라. 제이슨 리가 소리치며 방가쇠를 당겼다. 탕 하는 소리와 함께 총알이 발사되었다. 성호는 총알을 피하려 몸을 날렸다. 총알은 그의 어깨를 스치고 지나갔다. 그의 어깨에서는 피가 솟구쳐 나왔지만 성호는 고통을 느낄 새도 없이 제이슨 리에게 달려들었다. 그는 자신의 몸을 던져 제이슨 리의 총을 빼앗고 그의 손을 비틀어 총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제이슨 리는 고통에 신음하며 바닥에 쓰러졌다. 성호는 그의 목덜미를 잡고 벽에 밀어붙였다. 그의 눈빛은 살기등등했다. 너희들의 죄는 세상에 밝혀질 것이다. 성호의 목소리는 낮게 깔렸지만 그 속에는 강철 같은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그때 제이슨 리의 마지막 남은 부하가 칼을 들고 성호에게 달려들었다. 칼날은 번뜩이며 성호의 심장을 향해 돌진했다. 성호는 칼날을 피하려 몸을 돌렸지만 칼날은 그의 옆구리를 깊게 베었다. 뜨거운 피가 그의 몸에서 흘러내렸다. 성호는 고통에 신음하며 무릎을 꿇었다. 그의 눈앞이 흐릿해졌다. 성호 씨, 칼렙이 소리치며 부에게 달려들었다. 칼렙은 자신의 몸을 던져 부하를 제압하고 그의 손에서 칼을 빼앗았다. 제이슨 리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총을 향해 기어갔다. 그때 바위가 재빨리 움직여 제이슨 리의 팔을 물어뜯었다. 제이슨 리는 고통의 비명을 질렀고 총은 그의 손에서 멀리 날아갔다. 바위는 민서의 옆을 지키며 으르렁거렸다. 성호는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그의 옆구리에서는 피가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그는 손에 든 증거물들을 굳게 움켜쥐었다. 이것은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한 것이었다.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해. 성호는 칼렙에게 속삭였다. 칼렙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에는 결의가 가득했다. 그들은 제이슨 리와 그의 부하들을 제압하고 증거물들을 챙겨 사무실을 빠져나왔다. 하지만 그들은 안심할 수 없었다. 이대혁 회장의 그림자는 여전히 그들을 위협하고 있었다. 그들은 이대혁 회장이 주최하는 세계 경제 포럼에 침투하기로 했다.
이 포럼은 전 세계의 주요 언론사와 정재계 인사들이 모이는 자리였다. 그곳에서 모든 진실을 폭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 성호는 부상당한 몸을 이끌고 칼렙과 함께 계획을 세웠다. 나딘, 아야, 리나도 각자의 자리에서 그들을 도왔다. 나딘은 마을 사람들을 조직하여 글로벌 광산의 불법적인 활동에 대한 증언을 모았고, 아야는 성호의 부상을 치료하며 의료 지원을, 리나는 마을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했다. 어느 날 밤, 성호는 글로벌 광산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외딴 숲길을 걷고 있었다. 그의 어깨와 옆구리에서는 피가 멈추지 않고 흘러나왔다. 그의 몸은 지쳐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흔들림 없었다. 그때 숲속에서 희미한 인기척이 느껴졌다. 성호는 경계하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숲속에서 한 여인이 나타났다. 그녀는 낡은 아프리카 전통 의상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의 눈빛은 깊고 신비로웠다. 성호는 그녀를 본 순간 숨을 들이켰다. 그녀의 얼굴은 어딘지 모르게 성호의 아내와 닮아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품속에는 어린 아기가 안겨 있었다. 성호 씨,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여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당신의 아이입니다. 성호는 충격에 빠졌다. 자신의 아이라니. 그는 그녀가 누구인지조차 알지 못했다. 그는 그녀에게서 알 수 없는 신비로운 기운을 느꼈다. 여인은 성호에게 다가와 아기를 안겨주었다. 아기는 성호의 손가락을 잡고 방긋 웃었다. 아기의 얼굴은 성호와 그의 아내를 닮아 있었다. 성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자신이 아프리카에서 잃어버린 것을 되찾고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여인은 조용히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녀는 이 마을의 전통 주술사였고 성호의 아내 한지은이 아프리카 광산 개발 프로젝트를 조사하기 위해 이곳에 왔을 때 그녀를 만났다고 했다. 한지은은 이대혁 회장의 비리를 파헤치던 중 이 마을의 사람들과 접촉하게 되었고 이곳에서 자신과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만났다고 했다. 여인은 한지은이 이대혁 회장의 비리를 폭로하려다 살해당했으며 그 후 성호의 아이를 임신한 채 이곳에 남겨졌다고 말했다. 그녀는 성호의 아내가 마지막 순간까지 이대혁 회장의 죄를 밝히고 이 마을의 사람들을 지키려 했다는 것을 전했다. 성호는 충격에 휩싸였다. 자신의 아내가 이곳에서 죽었고 그를 닮은 아이가 이곳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에 그는 망연자실했다. 그는 아내와 딸의 죽음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아프리카에 온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운명이었다. 그는 이제 이 모든 진실을 밝히고 이 마을의 사람들을 지키고 그리고 자신의 아이를 지켜야만 했다. 세계 경제 포럼이 열리는 날, 이성호는 부상당한 몸을 이끌고 컨벤션 센터로 향했다. 그의 옆에는 칼렙이 묵묵히 동행했다. 그들의 손에는 이대혁 회장의 모든 비리와 범죄가 담긴 증거물들이 들려 있었다. 나딘, 아야, 리나도 각자의 자리에서 그들을 도왔다. 나딘은 마을 사람들을 조직하여 컨벤션 센터 밖에서 침묵 시위를 벌였고 아야는 의료 지원을, 리나는 마을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했다. 민서의 아버지가 남긴 유산, 그리고 이대혁 회장의 그림자 속에서 태어난 이성호의 어린 아들이 그의 어깨를 더욱 무겁게 짓눌렀지만 동시에 그에게 강한 힘을 주었다. 그는 더 이상 자신만의 복수를 위한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이 마을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그리고 자신의 아이를 위한 싸움을 해야만 했다. 이대혁 회장은 연단에 올라 화려한 미사여구를 동원하며 뉴 비전 프로젝트의 성공을 자축했다. 그는
전 세계의 주요 언론인과 정재계 인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려 했다. 그의 얼굴에는 오만함과 승리감이 가득했다. 존경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그의 말이 시작되자마자 이성호는 미리 설치해둔 소형 프로젝터를 작동시켰다. 프로젝터는 이대혁 회장의 뒤편에 있는 대형 스크린을 향해 빛을 쏘아 올렸다. 스크린에는 이대혁 회장이 연설하고 있는 모습 대신 글로벌 광산의 불법적인 채굴 현장 영상, 오염된 강물과 고통받는 아이들의 모습, 그리고 이성호의 아내 한지은이 살해당하는 순간을 암시하는 CCTV 영상과 녹음 파일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영상 말미에는 이대혁 회장이 제이슨 리에게 한지은을 제거하라고 지시하는 음성 파일이 흘러나왔다. 김태수, 네가 감히 나를 거역해. 이 프로젝트는 내 정치적 입지와도 연결되어 있어. 네가 방해한다면 네 가족의 안전도 장담할 수 없을 거야. 그리고 김동연 소장의 마지막 절규가 담겨 있었다. 회장님, 이건 안 됩니다. 무고한 사람들이 다칠 수 있습니다. 컨벤션 센터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대혁 회장의 얼굴은 경악으로 물들었고 그의 입은 떡 벌어졌다. 최상국을 비롯한 그의 측근들은 혼란에 빠져 이리저리 뛰어다녔다. 플래시 세례가 터지고 기자들의 질문이 빗발쳤다. 이대혁 회장님, 이 영상은 무엇입니까? 글로벌 광산의 불법적인 활동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까? 이성호 씨의 아내 한지은 씨의 죽음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까? 이대혁 회장은 마이크를 든 채 굳어버렸다. 그의 화려한 연설은 한순간에 산산조각났다. 그는 당황하여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의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렸다. 그때 이성호는 연단 앞으로 나섰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지만 그의 눈빛은 강렬했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이대혁 회장을 똑바로 응시했다. 이 모든 증거는 조작된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이대혁 회장께서 저의 아내와 딸을 죽이고 이 마을의 사람들을 고통받게 한 추악한 범죄의 진실입니다. 이성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어떤 웅변보다 강력했다. 그는 이대혁 회장이 수십 년간 글로벌 광산에서 저질러온 모든 악행을 하나하나 폭로하기 시작했다. 불법적인 채굴, 환경 파괴, 아동 노동 착취, 살인 교사 혐의까지 그의 폭로는 냉철하고 정확했다. 이대혁 회장은 이성호의 예상치 못한 등장에 더욱 당황했다. 이성호, 네가 감히 어디서 뭘 하는 거야? 당장 끌어내. 그는 소리쳤지만 아무도 그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 기자들은 이성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고 카메라 플래시는 그의 얼굴을 향해 끊임없이 터져 나왔다. 그 순간 컨벤션 센터 입구에서 경찰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은 이대혁 회장과 그의 공범들을 체포하기 위해 온 것이었다. 이성호와 칼렙이 미리 확보해둔 증거들을 바탕으로 경찰에 신고했던 것이다. 이대혁 씨, 당신을 살인교사, 사기, 횡령, 그리고 환경범죄, 아동 착취 혐의로 체포합니다. 최상국 씨를 비롯한 다른 공범들 또한 같은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관의 목소리가 엄숙하게 울려 퍼졌다. 이대혁 회장은 저항했지만 결국 경찰에게 붙잡혔다. 최상국 역시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끌려갔다. 그들의 화려했던 삶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이성호는 이대혁 회장과 최상국이 끌려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만족감과 함께 알 수 없는 평화가 스쳐 지나갔다. 오랫동안 그를 짓눌렀던 불의와 침묵의 무게가 사라진 듯 했다. 그는 자신의 옆에 선 칼렙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은 서로에게 깊은 신뢰와 존경을 보냈다. 그들의 만남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운명적인 만남이자 정의를 향한 거대한 여정의 시작이었다. 컨벤션 센터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이성호와 칼렙은 그 혼돈 속에서 벗어나 조용히 빠져나왔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도망칠 필요가 없었다. 진실은 밝혀졌고 정의는 실현되었다. 에필로그 이대혁 회장과 그의 공범들은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다. 그들의 추악한 비리와 범죄는 전 세계 언론을 통해 낱낱이 공개되었고 글로벌 광사는 해체되었다. 이대혁은 살인교사, 사기, 횡령, 환경범죄, 아동착취 등 수많은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그의 화려했던 삶은 영원히 감옥에 갇혔다. 이성호는 모든 혐의를 벗고 자유의 몸이 되었다. 그는 더 이상 공허한 사업가가 아니었다. 그는 아프리카의 칼랑가 마을에 정착하기로 결심했다. 그곳은 그의 아내와 딸이 마지막으로 사랑했던 곳이자 그의 새로운 삶이 시작된 곳이었다. 그는 아프리카에서 만난 4명의 여인들, 나딘, 아야, 리나, 그리고 자신의 아내 한지은의 정신을 이어받은 주술사 여인과 함께 새로운 가족을 이루었다. 그들은 모두 이대혁 회장에게 고통받았던 이들이었다. 성호는 주술사 여인과 자신의 아들을 비롯해 나딘의 아들, 아야의 아이, 그리고 리나의 아이들을 모두 자신의 아이로 받아들였다. 그는 그들에게 아버지이자 보호자, 그리고 스승이 되어주었다. 그는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함께 놀아주고 그들의 꿈을 키워주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고통의 그림자가 없었다. 오직 사랑과 행복만이 가득했다. 칼렙은 이성호의 건축 사업을 이어받아 칼랑가 마을에 학교와 병원을 짓는 데 헌신했다. 그는 글로벌 광산의 만행으로 파괴된 환경을 복원하고 마을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다. 나딘은 마을의 여성들을 이끌고 농업 기술을 개선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왔다. 아야는 진료소에서 아이들과 주민들을 돌보며 생명의 은인이 되었다. 리나는 아이들에게 희망을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계속해서 봉사했다. 바위는 이성호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다. 바위는 이제 칼랑가 마을의 마스코트가 되어 아이들에게 사랑받았다. 바위는 이성호가 슬퍼할 때 그의 옆에 조용히 앉아주었고 그가 행복할 때 함께 뛰어놀았다. 이성호는 아프리카에서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았다. 그는 성공을 줬던 과거의 자신을 버리고 사랑과 봉사, 그리고 희생의 삶을 선택했다. 그는 아내와 딸의 죽음에 대한 죄책감에서 벗어나 그들의 못다 이룬 꿈을 이어나가며 살아갔다. 그의 삶은 한 편의 드라마 같았다. 상실과 고통 속에서 절망했던 한 남자가 아프리카에서 새로운 가족을 만나고 정의를 실현하며 마침내 진정한 행복을 찾는 이야기. 그의 삶은 결국 아름다운 해피엔딩을 맞이했다.